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이제 4주차네요. 오늘 보니까, 날씨도 되게 좋고, 벚꽃도 이제 활짝 만개한 거 넘어서서 벚꽃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바깥에 보니까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 대구는 아무래도 봄이 짧죠. 그래서 곧 이제 또 여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낮인데 지금 뭐 저 오늘 반팔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주차잖아요. 4주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장 노인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노인 세대, 기존 노인 세대와 그다음에 또 무슨 세대가 있었죠? 뉴실버. 어, 뉴실버 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제 에,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어요? 뉴실버 세대의 이제 자녀가 되는, 에코 세대. 어, 이 세 개의 이제 세대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살펴봤을까요?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어, 각 세대마다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게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이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욕구와 그다음에 뉴 실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욕구와 그 다음에 그 에코 세대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욕구는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뉴 실버 세대가 올해부터 이제 노인 세대로 이제 편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에코 세대도 이제 언젠가 이제 제가 에코 세대인데 언젠가는 이제 저도 노인이 되겠죠. 제가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또 욕구는 되게 다양하게 이제 되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미리 이제 조금 어 조금 예측을 좀 해보고자 이제 기존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 노인 세대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의 이제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일도 많이 하셨고 희생도 많이 하셨고 자녀에 대한 전적인 투자와 이제 희생을 감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이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노인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노인 빈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들은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의존적인 이제 생활을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돈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주변인으로부터 이제 소외감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반면에 이제 기존 노인 세대에 이제 아니, 자녀가 되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 노인 세대보다 이제 교육 수준도 이제 더 높아졌다. 이제 대학도 이제 진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 그 직업들이 이제 좀 더 이제 2차 산업, 이제 흔히들 얘기 많이 하시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기계 조립
중화학공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지는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양 부담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더라.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를 제가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세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베이비 부모 세대인 이 그 부모인 노인도 일부 부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코 세대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이중고를 이제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에코 세대. 이 에코 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돼요. 아무래도 이 에코 세대 이제 1979년 그부터 이제 출생한 사람들인데요. 90년대 초반까지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덜하지만 좀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수준도 기존 부모님들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뭐 많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들도 이제 3차 산업,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제 서비스직. 그래서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쪽에 이제 많이 종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결혼도 이제 좀 적게 하고 이제 자녀도 이제 적게 낳고 혼인도 이제 떨어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세대가 이 에코 세대예요. 이거는 뭐 근데 그렇다 해서 이 자녀를 적게 낳고 혼인을 잘 안 한다 해서 이 에코 세대가 잘못됐냐? 이제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사회 흐름, 가치관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제 띠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에코 세대부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세대인 이제 밀레니얼. 여러분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죠. 2000년 이후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이제 그 성향을 이제 더 많이 띠겠죠. 그래서 더욱더 아마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는 혼인율이라든지 자녀 계획이 이제 더 이제 좀 적게 낳고 이제 그러한 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커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떠한 특징이 있냐? 이 자녀를 이제 적게 낳는다 그랬잖아요. 자녀 양육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부모 의존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캥거루족이라는 이런 신종 언어도 이 에코 세대에 결혼 안 하고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생활비가 안 들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자녀 양육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일종의 전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특징을 또 지니고 있는 게 또 에코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인구가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줄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2031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쭉쭉쭉쭉.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 1965년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떴었죠. 그 노인 인구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는 2065년쯤에는 거의 역삼각형의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전체 인구의 거의 한 49% 가까이가 이제 노인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평균 수명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더라.
그래서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기준은 거의 한 80, 반올림하면 80, 여성은 반올림하면 역시 86세. 그래서 평균 합쳐서 83세, 84세 정도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는 80까지 살았다고 하여서 뭐 오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잠깐만요. 이게 광고가 잘못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과제로 이제 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었어요? 퀴즈였었죠? 퀴즈에 이제 제가, 뭐 어떤 것들을 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원인 두 가지를 어, 써서 제출하세요. 3주차 과제가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이제 연장으로 인해서 사망률 감소 이 첫 번째 이 두 가지죠. 그냥 단순하게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인구 고령화만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노인은 많아지는데 아이는 줄어들으니까 이게 인구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또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그 합계 출산율 지금 여기 지금 2018년 기준 0.98이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2019년께 이제 아직 요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0. 지금 이게 0.92가 됐다라고 합니다. 2019년.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 더 하락을 막고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저출산 정책을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수당도 주고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뭐 무상 교육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그러한 부양 부담을 이제 줄여 줘가지고 아이를 조금 많이 낳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돈을 더 준다라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시간을 가지기도 원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요. 뭐 어쨌든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출산율을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했었던 중요한 이제 개념, 이 노령화 지수라는 것과 노인 부양비라는 것이 이제 나왔었죠. 우리나라 그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부양비가 그럼 무엇이냐? 우리 경제활동 인구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 만 15세, 만 15세부터 65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밑에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노인 인구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요거를 나누기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2017년 기준, 18.8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노인을 약 19명, 먹여 살리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뭐라 그랬어요? 어,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많냐, 노인들이 많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5세 미만 사람들을 우리가 유소년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소년층. 그래서 유소년층을 이제 노인 인구를 유소년층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노령화 지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수치가 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이 넘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노인이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어, 노인이 아동보다 10%더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노인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해주는 그 통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봤던 거는 이제 총 부양비.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부양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노인 부양비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유소년 부양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5세, 15세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경제활동 인구라 그랬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인도 먹여 살리지만 애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 아이도 먹여 살리고 이 노인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 이 아동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데 노인 숫자는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는 이 시점 2060년, 65년쯤 되면 지금 이 연두색으로 이 표기된 게 이제 노인 부양비거든요.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죠. 그것은 이제 후세대들이 이제 그만큼 세금을 이제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 내던 거, 이 시기가 되면 40만 원, 이제 50만 원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인들끼리 사는 노인 가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수치는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 통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특히나 고령자 부부,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독거 노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보면 자녀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자녀가 학교를 뭐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노인 가구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그러면 사는 노인들끼리 사는 가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일단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아플 때 문제예요. 병원을 누가 데리고 가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유에 의해서 뭐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노인 부양에 대한 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과거에는 노인 부양을 누가 해야 된다 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가족끼리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거의 한 40% 가까운 사람들이 어, 아니다. 노인 부양은 가족이나 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정부, 사회가 같이 돌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금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개 시도를 이제 잡아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복지라는 소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것을 왜 어느 나라가 처음 시작을 했냐면 영국이라든지 일본은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같이 돌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정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가족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비중도 아직 크죠. 그래서 또 달리 물어봤어요. 그럼 가족 중에서 누가 부양을 해야 되냐? 절반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자녀가 같이 부양을 해야 된다. 남존여비 사상이 지금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뭐 장남이 해야 되고 아들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다 같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도 법이 개정이 돼서 재산도 1대1로 가져가요. 여자라고 적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빠가 많이 가져갔어. 그러면은 소송 걸어서 재산 받아오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죠. 뭐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그 다음에 관심 단계, 그 다음에 취약, 위기 노인에 따라서 우리가 독거노인을 분류해서 각각 이렇게 지원을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족 부양 의식 약화, 이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가족 부양 의식이 약화돼서 그렇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급격한 고령화로 어쩔 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노인이 왜 늘어났을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평균 수명의 차이죠. 남자 어르신들보다는 여성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평균적으로 몇 년 더, 한 5년 정도 더 사시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 혼자 남으시면, 이제 독거노인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양의식 가치관 변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핵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게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좀 웃긴데, 뭐 어쨌든 간에, 자주 보지 않고, 내 삶이 바쁘다 보면, 내 가족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내 부모를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이 책임감이 계속 약화가 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가족 부양 의식이 약화가 돼서 독거 노인이 늘어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거 노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복지학을 우리가 왜 배우는가 얘기를 또 했었죠. 왜 배워요? 우리가 뭐 사회복지학과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건 당연하겠지만 달리 말을 하면 나도 노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미리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삶을 준비를 할까? 노인이 되었을 때는 저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 어려움을 미리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 미리 우리가 노후에 대한 설계, 계획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좀 성공적인 노후계. 우리 그게 있잖아요. 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쵸? 무턱대고 무식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입장. 저도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퇴직하시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능력이 여러분들보다 낮아지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양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또 병원을 이제 모시고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치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어. 어떡할 거야? 그냥 병원 보내면 되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버 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이 된다 했잖아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어째 보면, 돈이 많습니다. 소비력이 이제 빵빵하다라는 거죠. 이 젊은, 뭐, 여러분들 같이 20대, 30대들 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상적, 그 미시적, 그 다음에 거시적. 거시적인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제 미시적은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노인복지. 요거도 이제 2주차 과제로 나갔었죠. 노인복지에 대한 이제 개념. 결국에는 노인복지라는 것은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어디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시설로 가는 게 노인복지는 아니에요. 시설로 가는 노인복지는 과거 몇십 년 전에 이제 노인복지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었을 때 어때요? 내 집에서 내 일생을 마치길 원하시잖아요. 나도 그래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일생을 마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받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병원을 가야지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사회복지 시설에 가야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서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라는 것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 이렇게 심적인, 정신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유지와 그 다음에 생활 안정. 경제적으로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돈이 없고 당장에 월세 낼 돈이 없고 수도세, 이 휴대폰 요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노인의 생활 보장 그리고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우리가 노인복지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당위성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노인 숫자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설령 뭐 여기 나는 보육교사 일할 거야 해서 보육교사로 일하시다가도 나중에 아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시설수도 줄어들겠죠. 언젠가는 노인 숫자가 많아지고 시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도 노인복지 쪽에 종사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노인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인 복지론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태도, 내가 좀 알고자 하는, 그 다음에 현장 경험, 내가 노인복지 시설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양로원, 시니어 클럽, 이런데 뭐 자원봉사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실습을 내가 가서 한번 보고 듣고 내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인구정책 과정 참고로 이제 뭐 얘기가 쭉 나오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뭐 60년대 보면 뭐 6명 나왔어요. 6명. 평균 6명. 그지? 6명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쭉쭉쭉 지금은 이게 옛날 그래프에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0.92까지 내려왔다고 했죠. 19년 기준으로. 굉장히 참고로 서울이 출산율 최저거든요. 서울은 0.7이에요. 서울이 아이를 굉장히 적게 낳는 가장 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굉장히 적게 낳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장 지난 시간에 현대 노인의 문제와 노인복지에서 전반적인 이제 노인복지란 무엇이고 노인 세대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 세대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을 이제 잡았던 거죠. 자, 다음은 이제 2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요. 그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데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론들이
어떤 이론이냐? 어, 노인 문제가 왜 일어날까? 노인 문제는 왜 발생을 할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 문제는 이래이래해서 생겨나는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이제 이론들을 우리가 이 2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는 제가 Y 클래스에다가 2장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보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키워드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노인의 사회적 적응, 그러니까 사회적, 그 다음에 노인의 생리적, 그 다음에 노인의 심리적,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어, 그 접근을 할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노인을 정의를 내릴 때 많은 학자들이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인에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가 나왔었던 게 생물학적. 생물학적으로 이제 노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어, 지위와 이제 역할이 상실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심리적, 심리적. 어, 조금 가치관이나 사고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수세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사람들을 노인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학자들이 내렸잖아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2장에서도 노인의 문제를 어, 그 분석을 하는 관점을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생리적, 생물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적, 심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이제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노년 사회학 이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리적, 생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의 이론들을 우리가 노화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늙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근데 이 노화가 보통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노화 이론. 그 다음에 심리적. 여기 이제 발달 심리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웠었던 학자들이 얘기한 발달 심리 이론들이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방식의 이제 이론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잠깐 보면요. 비버라는 학자가 이 에이징이라는 것은 좀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난 점진적인 변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부가 굉장히 탱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피부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 눌러보면은 바로바로 돌아오시죠? 그런데 뭐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누르고 나서 어, 피부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누르고 나면 이렇게 하얗다가 원래 자기 그 피부 색깔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요. 빨리 안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노화가 생겨서 그래요. 노화가 진행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름이 왜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런 유기체 세포들이 늙어가면 이제 뭐 얼굴에 피부에 있는 건 콜라겐도 빠지고 그러면은 피부에 이제 수분이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줄어드니까 뭐예요? 주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진행이 더 되면 이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에서 개인이 이러한 노화 과정을 겪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 우리가 일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은 그러면은
뭘까요? 뭘까? 어,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개인이 내가 늙어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늙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늙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죠. 아직 이제 뭐 성인이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늙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늙어감에 따라서 내 기억력도 줄어들게 되고 피부도 처지게 되고 검버섯도 생기고 허리도 아파지고 관절도 아파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퇴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자,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어, 우리 인간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더 그게 커지면 이게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사회. 어?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거기 과목에서 생태체계 이론 배웠었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환경 속의 인간.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은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족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내가 잘 적응하는가. 그럼 그 적응한다라는 게 그건 뭔데?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 기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돼.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해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잘 해서 잘 성장을 해서 취업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노인들이 우리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변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AI,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뭐 주행 자동차도 이제 벌써 레벨 3, 4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노인이 되었어. 나는 자율주행이 뭔지도 모르고, IoT가 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질 줄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뭐예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한 걸까요? 남들은 다 사용하는데 나는 할 줄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나 때는 그런 거 없어도 됐어. 그냥 지내면 되지 뭐. 이래 되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내가 만약에 남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요. 남들 다 카톡으로 이제 다 메시지 주고받고 소통을 해요. 나 혼자 카톡을 안 써. 그럼 어떻게 돼? 나만 바보 되는 거야. 그죠? 나만 적응을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은 결국에, 어, 그 사회적 기대에, 이 개개인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가. 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성공적인 노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론들을 한번 볼 건데 먼저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 있는 첫 번째 고전적 고전적 이론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고전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옛날 가장 오래된 이론들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 고전적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이론, 분리.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소리죠? 뭐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요즘에는 정년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하지만 뭐예요? 법적으로
노동법이라든지 회사 규칙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정년이 지금은 고용노동법에는 만 60세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어, 지금 많은 기업들이 60에서 65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년에 도달하면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퇴직을 하게 되잖아.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65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와라는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내가 학교 선생이야. 학교 선생인데 내가 학교 선생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뭐야? 자연스럽게 나는 학교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나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상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노인들이 이제 어, 갈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분리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활동 이론은 뭐예요? 이 활동 이론을 얘기한 학자들은요, 결국에 노년기에 퇴직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어, 노인이 되어서도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활동, 이 활동이 그럼 뭐냐? 보통 이제 활동이라고 그러면 퇴직 이후에도 뭔가 인생 이모작이다. 그래서 직업을 또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퇴직 이후에 내가 인생 이모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이 여기 안에 활동이 되겠지만 내가 뭔가 취미 활동 하는 거, 뭐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뭔가 배우는 거, 그렇죠? 아니면은 어떠한 여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에 소속이 돼서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게 대신 이제 그게 있지. 이게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내가 자발성을 띄어야 되는 거. 내가 어 그 활동을 함으로써 봉사를 하고 경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내가 삶에 뭐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만족감을 어떻게 느껴요?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는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니면 계속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뭐예요?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니까 경제력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활동 이론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이제 높다. 그래서 퇴직을 했다, 뭐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꿈뻑꿈뻑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퇴직 이후에 연금 나오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2주 동안 자가격리 집에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 아무것도 못해요. 못 나가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2주 동안 회사도 안 가고 월급은 그대로 다 받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가초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뭐예요? 자기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뭔가 나가서 뭔가 배우고, 뭔가 여가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해야지 이제 내가, 만족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 눈을 딱 떴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 남들은 지금 다 가. 근데 난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또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위 문화 이론. 하위 문화 이론은 각 세대별로 각 세대들이 이제 가지는 그 특징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았던 환경도 다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세대가 인제 가지게 되는 어떠한 문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이 가지는 문화, 그리고 지금 노인이 돼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인제 가지는 일종의 그들만의 인제 문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가 생겨나고 나서 거기에 노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그죠? 갈 데가 많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 65세, 70, 80이 된 노인들이 계세요. 갈 데가 있어요. 노인들끼리 뭐 엔터테인먼트 뭐 놀 문화라든지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잘 형성이 돼 있나요? 노인 문화가 되어 있나요? 어, 아마도 제대로 된 공간이 없을 거예요. 노인들 뭐 노인복지관 가면 되지. 노인복지관은 그냥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죠. 그렇죠? 노인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공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위 문화 이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